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사한길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강의를 했을 때는 파킨슨 환자분들의 운동치료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파킨슨의 날을 맞이해서 강의를 준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자리에서 사실 구체적인 운동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활 치료가 어떤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께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전달을 드리고자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상 그리고 가지고 계신 문제점들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킨슨 병 환자분들은 대부분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뭐 관절염이나 심장병, 뭐 고혈압, 다른 질환들이 또 겹쳐 있는 질환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어떤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또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개별적인 환자분들을 저희가 또 뵙고 구체적으로 좀 그 진료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은 또 외래에서 진료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향으로 포괄적 재활치료라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혹시 그 여기 여러 환자분, 보호자분 오셨는데, 본인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이후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어디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도 절반 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십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제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운동이든 하시는 것이 분명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떤 형태의 운동이 그래도 똑같은 운동이라도 더 적절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형태의 운동을 하는 게 더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킨슨병의 주증상은 이미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손발이 떨리고, 근육 몸이 뻣뻣해지고, 자세가 점점 구부정해지고, 팔이나 다리가 굽혀진 그런 자세, 종종 걸음을 걷게 되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균형에 문제가 생겨서 잘 넘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주로 가지시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운동 기능의 장애 외에도 여러 가지 동반 증상들을 가지시게 되는데요. 환자분에 따라서는 발이 얼어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보행 동결, 자주 넘어져서 다치는 낙상, 우울, 불안, 변비, 피로, 그리고 또 저희 재활의학과 외래를 찾는 분 중에 상당수는 음식을 먹는 게 힘들다, 삼킴 장애 증상으로 오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침 흘림 배뇨 장애 혹은 혈압 조절의 문제 등 자율신경계 장애나 인지 기능의 저하, 이런 문제들도 호소하시고, 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허리, 어깨, 무릎,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활의학과를 찾으시는 분들의 증상들을 보면 이런 문제를 앓으시는 분들이 재활의학과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상이나 동결, 삼킴장애, 통증, 이런 문제로 재활의학과를 많이 찾으시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파킨슨 환자의 재활 전략, 기본은 운동입니다. 꾸준한 운동, 이것은 이제 일상에서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활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내시다가 기능이 나빠져서 도움 없이 혼자서 하기가 힘들 때 치료적인 측면의 재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유지를 하면서 기능을 잘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목표가 되겠지만, 재활이라는 게 단지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목표만을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글쎄요, 저는 TV를 보다가 우연히 이분의 소식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2006년 말에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특히 통증이 심하고 몸이 굳어지는 이런 증상으로
인터뷰에서는 이제 수저질을 하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증상이 심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불교 방송에서 108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을 사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일 오전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체조와 스트레칭을 한 다음 20분간 108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게 됐다고 하지만 뭐 주목할 점은 운동 기능이 굉장히 좋아져, 신체적인 기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2009년부터 2006년에 발병을 하셨는데 2009년부터 마라톤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실린 2011년경에는 5시간 56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2014년 말경에 이분이 방송에 출연한 것을 보았는데, 뭐 지금도 뭐 거뿐히 혼자서 등산을 하고 있는 모습이셨고요. 물론 제가 뭐 모든 분들이 마라톤을 하는 게 적합하다거나 혹은 뭐 108배가 파킨슨 환자분한테 권장될 만한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그리고 특히 스트레칭과 함께 이런 반복적인 근육 운동을 하셨다. 그리고 마라톤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을 하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환자분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운동이 필요한 이유, 뭐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안 쓰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뭐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특별히 병이 없으신 분들도 뭐 허리가 굽어지고 관절이 굽어지고 뭐 통증도 생기고 기능도 떨어지기 마련이죠. 부동에 의해서 뭐 만약 이런 노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고 앉아만 있다. 그러면 대개 한 2, 3주만 지나도 걷기에 필요한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운동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에서 좀 특징적으로 볼 만한 점은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운동이 증상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근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가장 최근에 올해 초에 보고된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달 정도의 아주 강도 높은 재활 운동을 하는 그런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군은 그냥 교육만 하고 집에서 자가 운동을 하면서 지냈고, 고강도 재활군은 1년에 1개월 동안 강도 높게 재활 운동을 하루에 3시간 이상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첫째 연도에 한 달, 둘째 연도에 한 달, 이렇게 2달을 강도 높게 운동을 하였더니, 당연히 물론 신체 기능이 좋아진 것도 있었지만은 24개월이 될 때까지 파킨슨 약물의 복용량이 고강도 재활군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일반적으로 지내셨던 분들은 약물 용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물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종류의 약물을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관리하신 분들은 단독요법을 하는 환자의 숫자가 절반 이하로 감소를 한 반면에, 고강도 재활을 한 분들은 2년째에도 80% 이상의 환자들이 단일 약물로도 증상 조절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 증상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고, 이 근저에는 뇌에서 작용하는 신경보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서의 운동의 잠재적인 효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골다공증 억제, 뭐 인지기능 향상, 우울증 예방, 수면 개선, 변비 완화, 피로 완화,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고 약물의 효과를 향상시켜서 이제 파킨슨병의 근원이 되는 이 도파민의 결핍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최근에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제든 가능하다. 너무 이른 것도 너무 늦은 것도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좀 그림이 겹치게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빨리 시작할수록 더 효과적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활치료 방문 시점은 아까 이제 전범석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개 파킨슨병 진단 직후에 한 번 정도는 재활치료를 위해서 방문을 하라.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법, 관리법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받는 게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운동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들 때 방문해서 다시 교육을 받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진행이 돼서 실제로 기능 장애, 활동 제한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를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뭐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발이 잘 안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혹은 넘어질 뻔하는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법을 교육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기, 돌아눕기가 힘들 때, 혹은 통증이 있을 때 이제 재활 치료를 방문을 해서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어떤 이유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는 재활 진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에 맞는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아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초기 파킨슨 환자분들, 뭐 본인이 일상생활하기에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분들은 스트레칭, 심폐지구력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노인분들께 권장되는 운동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중기 운동에서는 물론 스트레칭이나 심폐지구력 훈련 같은 기본적인 운동 같이 가겠지만은 뭐 보행 방법을 새로 배운다거나 떨어진 기능에 대한 작업 치료, 언어 치료 혹은 음악 치료 같은 특수 치료들이 필요에 따라서 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진행되셔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운동법들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초기 재활 치료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하지 않는 것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신체 활동을 유지를 하고 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혹시 다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운동이 본인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뭐 신체 능력 증진, 통증 경감, 그다음에 실제로 장애가 생기는 것을 최대한 지연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을 위한 운동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 강화 운동과 함께 여러 가지 레저 활동들도 일반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국 스포츠학회에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해서 권장하는 운동 지침인데 유연성 운동, 뭐 스트레칭,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대개 걷기나 달리기, 뭐 수영 같이 이제 좀 심장과 폐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운동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육 운동과 균형 운동 이런 것들이 건강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권장되는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이 특히 파킨슨 환자분들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잘 굳어지고 몸이 꾸부정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근육이냐, 사실 전신의 모든 근육들을 일반적으로 다 스트레칭을 하라고 권장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되기 때문에 이런 복부의 근육이라던가 아니면 고관절을 굽히는 근육이라던가 아니면 무릎을 이렇게 굽히는 이런 근육들, 주로 몸을 굽어지게 하는 근육들을 중점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얼마나 세게 하느냐, 이것은 뭐 너무 아프게 하지는 않고요.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지만 또 너무 편안한 자세는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버근한 느낌이 들 정도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한 동작을 10에서 30초 정도로 3에서 5회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탄력을 줘서 이렇게 몸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 몸을 쭉 편 다음에 그대로 1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느냐, 스트레칭은 가능하면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전에 쭉 스트레칭을 해주고 뭐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릎을 굽히는 저쪽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형태 다리를 쭉 펴는 동작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수건을 이용해서 누워서 좀 더 편한 자세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를 뒤로 펴주는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하겠고요. 이제 환자분의 유연성의 정도에 따라서 저렇게 팔꿈치를 대고 조금만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손바닥을 대고 많이 들어 올릴 수도 있고, 팔꿈치를 대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주먹 두 개를 이용해서 턱에 이렇게 가볍게 받치는 정도로만 스트레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엎드려 계시기만 하는 것으로도 스트레칭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관절이 구부러지는 근육을 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형태의 침대를 이용해서 다리를 중력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쭉쭉 펴주는 이런 형태로 하시기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분이 좀 스트레칭 동작을 도와주실 수도 있겠죠. 주의할 점은 너무 아프지는 않게 약간 당겨지는 느낌으로 반동을 주면은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천천히 원래의 자세로 돌아오도록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산소 운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이란 어떤 운동이냐? 이제 뭐 걷기, 뭐 자전거, 수영, 아쿠아로빅 이렇게 전신을 다 활용해서 심박동수가 빨라지고 몸에 땀이 나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그런 류의 운동을 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도가 중요한데요. 되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심장이나 폐에 너무 무리가 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노래를 하기에는 숨이 약간 가쁜 정도 수준이 적합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느냐? 유산소 운동도 일반적으로 매일 뭐 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건강 노인을 위한 지침을 따르면은 일주일에 150에서 300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30분 운동을 한다 그러면 주 5일을 하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은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5분 정도 하고 한 20분 쉬었다가 또 5분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심폐기능에 큰 향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운동을 할 때 적어도 10분 이상은 연속으로 그 운동을 해주어야 좀 적합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환자분의 기능에 따라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관절에 통증이 많이 있거나 좀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사실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근육을 막 키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정도의 근육을 유지하는 게 목표라면 이제 가벼운 아령 뭐 아주 약하신 분들은 뭐 한 500g이나 1, 2kg 정도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뭐 남자분들 좀 더 젊고 근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4, 5kg까지도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구 운동들, 뭐 헬스장에 있는 기구 같은 것을 쓰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계단을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저 옆에 있는 여성분이 하는 것처럼 뭐 한 30도 정도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나는 이런 식의 어떤 동작. 관절에 통증이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집에서도 간단한 근력 동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큰 근육들은 신체의 모든 큰 근육들이 다 필요한데요. 보통은 한 10번 전후로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령을 한다 그러면은 10번 정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근력 운동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매일 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루 근력 운동을 하면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되거든요. 근육이 좀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 2회 이상 한다 해서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격일, 뭐 좀 적게 하시는 분들은 주 2, 3회 이 정도 하시면은 되게 충분한 근력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방법은 결국 평소의 운동 능력, 파킨슨 증상의 심한 정도, 그다음에 관절 상태나 아까 말했던 고혈압, 뭐 심장 질환 같이 동반 질환 유무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의료진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뭐 저도 이제 뭐 진료실에서도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게 되지만은 또 물리치료사들이 또 직접적으로 1대1로 운동 교육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좀 너무 무리한 동작이니까 조금 더 단계를 낮춰서 하자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전문적으로 좀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권장되는 레저 활동들, 뭐 사실 초기 파킨슨 환자분들은 뭐 레저 활동을 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뭐 서양 기준이긴 하지만 이런 테니스, 되게 단식 테니스는 권장하지 않고요. 좀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복식 테니스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탁구, 골프, 그다음에 이런 스포츠 댄스 같은 것들과
요가 이런 레저 활동들은 뭐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하시면 좋다고 흔히 권장되는 레저 활동이 되겠습니다. 뭐 골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절이 안 좋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크게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대개는 골프를 하시면은 또 많이 걸으시게 되기 때문에 그만한 운동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스윙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야외에서 걷는다, 이게 더 중점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기 단계의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동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동, 자세 유지, 일상생활 동작, 균형 이런 것들을 위한 재활치료가 병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하게 되는 시기가 대체로 이 시기인데,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잘 걷지를 못하시겠다, 혼자서 걷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단기간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2달 내지 석 달, 주 1회 이런 식으로 하면 보통 8번에서 12번 정도 와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한 그 정도를 받으시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되시기 때문에, 어차피 또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수십 년간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 병원에서 의존하시면서 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기간에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 어느 정도 좋아져서 지팡이 짚고 혼자서 다니실 수 있게 되면 또 혼자서 운동을 하시면서 지내고, 이런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혼자서 스트레칭 운동을 하거나 기능 운동을 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죠. 최근에는 로봇 치료라던가 이런 새로운 치료법들, 재활치료법들도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게 더 기존의 치료법보다 더 낫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새로운 치료법들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을 쓰기가 좀 불편하시다, 수저질이 힘들다, 이런 분들은 작업 치료를 통해서 손 기능을 향상시켜낼 수 있고요. 그룹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도 아직까지는 이 그룹 치료 프로그램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적인 사정도 좀 있고, 병원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좀 있는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 1회 그룹 치료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운동을 하는 게 많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조언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꾸준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런 유연성 운동, 근력, 옆에 이제 고무줄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신 모습이고요. 이런 식의 어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 그다음에 맨 마지막 영상은 태극권 하는데요. 서양인들도 태극권을 많이, 파킨슨 환자분들은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태극권이 균형 동작과 유연성 동작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냥 혹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보시라 말씀드리는 정도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룹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고, 준비가 되면 언젠가 환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시기에 걷기 위해서 보조기가 필요하신 경우가 생깁니다. 혼자서는 좀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워커, 지팡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걷게 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초기에는 좀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보조기를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이 심하게 진행되신 분들은 이제 거의 휠체어를 타고 지내시거나 아니면 자리에 누워만 계시는 그런 상태로 가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관리와 재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더 굳어지고 욕창이 생기고, 그다음에 누워만 있으면은 심폐기능이나 고래 뼈의 영양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축해서 보조하에서 서는 운동이라도 잠깐씩이라도, 저는 담은 5분이라도 서 있으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병원에 오시기가 너무 힘들면은 보호자분이 부축해서 잠깐 5분이라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후기에는 필요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누워만 계시면은, 이거는 꼭 파킨슨 병이 아니더라도 항상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됩니다. 누워 있어서 나빠지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또 더 누워 있게 되는, 이거를 적절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쓰지 않는 근육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실제로 근육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잃게 되면서 동시에 인대와 힘줄들이 짧아지면서 결국은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다리를 펴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일어서서 걷는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몸 상태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뭐 바로 누울 수도 없고 앉기도 힘들고 옆에서 보호자분께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걷는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만성기에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 유지를 위해서 뭐 적절한 휠체어, 뭐 이제 시트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동적 관절 운동을 환자분이 스스로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되게 보호자분들을 교육을 해서 집에서 뭐 한 10분, 15분씩 이렇게 관절 운동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파킨슨 환자분들께 다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체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만약 의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활의학과 찾아주시면은 제가 필요한 평가를 하고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인 몇 가지 문제들을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보행 동결의 재활인데요. 이제 많은 파킨슨 환자분들이 걸을 때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이제 이분은 굉장히 중증으로 진행된 파킨슨 환자분의 영상인데 이제 손떨림이 심하게 있는 상태시고요. 걸어 보려고 하는데 발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옆에 보조하시는 분이 이렇게 앞에 발을 대주면서 이 발을 넘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두 발짝 좀 뜨려고 하시는데 그게 또 금방 다시 얼어붙고 맙니다. 또 다시 한번 해보면 또 살짝 이렇게 발이 떨어지는데 또 금방 얼어붙고 맙니다. 이런 현상이 보행 동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균형을 잃고 이렇게 넘어지시는 그런 모습이죠. 몸이 이렇게 뜻하는 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고 굳어져 있을 때 이제 요령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환자분마다 좀 적합한 요령들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복잡한 동작을 최대한 단순하게 다시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이 파킨슨 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우리 머릿속에 운동을 저장해 놓은 부분의 기능이 망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걸을 때 뭐 오른 다리를 요만큼 들어서 이만큼 내민 다음에 뭐 왼쪽 뭐 무릎을 요만큼 굽히고 발목을 요만큼 굽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을 수 있고 옆에 사람과 얘기하면서 걸을 수 있고 뭐 책을 읽으면서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도 걸으실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져 있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런 동작들이 됩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이런 자동화된 운동 프로그램들이 망가져서 생각하지 않으면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다시 배우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동작을 단순한 요소로 나눠서 배우는 것. 그다음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동작을 하려고 하면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움직여서 갑자기 넘어지게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동작 중에 하나가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벌떡 했는데 다시 주저앉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동작들을 고민하고 시행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임 시작을 도와주는 동작들을 좀 해볼 수 있고 발이 잘 안 떨어질 때 조금 몸을 풀고 움직이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그리고 시각, 청각 신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들이 조금씩 깨져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사실 배우는 건 스스로 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은 좀 치료사와 함께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집중 요령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리는 게 크게 걷는 것을 생각하자입니다.
되게 종종걸음을 많이 걸으시고 또 발이 잘 안 떨어지시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걷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좀 완화가 되게 되고, 그래서 걸을 때 무릎을 높게 들어 올리도록 항상 생각을 한 번 더 하시게 되고, 자신이 걸어갈 방향의 물체를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면 좀 더 잘 걸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을 떨려고 할 때 잘 안 떨어지시는 분들도 내가 저기를 향해서 가야겠다라고 집중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자분들이 제자리에서 돌기가 잘 안 됩니다. 제자리에 돌려고 하면은 발이 붙어서 잘 안 떨어져서 흔들흔들 하시다가 넘어지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홀을 그리면서 걷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턴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환자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큰 홀을 돌면서 걸으시게 되면은 넘어지거나 발이 얼어붙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시작을 도와주는 동작, 이제 순간적으로 발이 얼어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는 급하게 가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다리는 얼어붙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심호흡을 가다듬은 다음에, 많이 말씀드리는 건 몸을 좀 좌우로 좀 흔들거나 아니면 아예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내딛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움직임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좀 푸는 그런 동작들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팔을 크게 앞뒤로 흔들면서 다리를 나가게 되면은 좀 안 떨어지는 발도 좀 잘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걸을 때가 아니더라도 침대에서 돌아 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결 증상은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돌아 누우려고 하는데 몸이 굳어서 잘 안 돌아 누워진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을 세운 다음에 무릎을 좌우로 이렇게 좀 흔들다가 넘기면서 구르면은 침대에서 돌아 눕기가 좀 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몸을 좀 흔들어 주시다가 일어나시면은 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시각 청각 이용하는 방법들,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청각은 이런 메트로놈이라고 하죠. 시간을 맞춰 놓으면 이렇게 똑딱 똑딱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거고, 예전에 뭐 보통 악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도 되게 이런 메트로놈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깔아서 뭐 쓰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종종 쓰시게 됩니다. 기본 요령은 이렇죠. 이제 발이 잘 안 떨어지시는 분들도 이제 걷기 운동을 하실 때 메트로놈에 본인에게 적합한 속도로 맞춰놓고 이 똑딱거림에 맞춰서 걸으시는 거죠. 본인의 속도에 적합한 속도로 메트로놈을 틀어놓으면 소리가 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빠르게 걸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거실에다가 메트로놈을 아예 켜놓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똑딱 똑딱 이렇게 해서 뭐 거실에서 이동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발걸음을 걸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각 자극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발바닥 밑에 선이 있으면은 걷는다기보다는 저 선을 밟는다 혹은 저 선을 넘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걸으시면은 훨씬 쉽게 발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 신호를 저희가 재활치료실에서는 이렇게 붙여놓고 많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뭐 집에서 쓰시는 분들 청테이프로 거실이나 특히 아까 홀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뭐 부엌이나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 공간에 테이프로 이렇게 홀을 붙여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보통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그냥 돌려고 하거나 발을 떼려고 할 때 넘어지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집에 구비해 놓으신 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지팡이 같은 거를 판매를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레이저가 나오는 형태. 이제 그러면 발이 안 떨어질 때 저 레이저를 넘는다 혹은 밟는다는 기분으로 발을 떼는 이런 지팡이가 있기는 한데요. 아니면 이렇게 지팡이에서 막대기가 내려와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는 지팡이도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저런 것들이 실제 기능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요. 사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예인데 저희 그 처에 이모부 되시는 분입니다. 파킨슨 병을 이제 앓으시면서 사실 한 재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기능이 매우 안 좋아서 거의 걷지 못하시는 정도였어요. 근데 저 이모님께서 어느 날 이모부님이 이런 길을 아주 잘 걸어간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은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이모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런 길은 굉장히 잘 걷더라. 일반적인 길은 못 걷는데 그래서 이거를 잘 보다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사면 이걸 넘어다니는 형태로 하면은 이제 시각 자극에 의해서 잘 걸을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 71만 원인 거죠. 그래서 너무 비싸다. 이거를 사서 쓰기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모님께서 이런 걸 만드셨습니다. 에스모 카페에서 주는 큰 빨대인데 그 빨대 안에다가 이 실을 연결을 해가지고 끈을 연결을 해가지고 뭐 채찍 비슷하게 만드신 건데요. 이거를 뭐 지금 사실 좀 많이 좋아지신 상태에서 찍은 거기는 한데 이런 형태로 발이 잘 안 떨어질 때는 내주시면 이걸 넘어가면서 이제 걷는 걸 시작하는 형태로 해서 한동안은 그렇게 지내시다가 요즘에는 뭐 좀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그냥 지팡이 끝에 요만한 대를 달아가지고 뭐 저 정도의 자극만 있어도 이제 잘 걸으시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진을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행에 발이 좀 얼어붙고 몸이 얼어붙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요령들을 잘 익히거나 보조기구를 활용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뭐 스스로 극복이 잘 안 되시면 저희 재활의학과에 상의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는 요령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킴 장애의 재활 주제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한 5분 정도씩 간단한 두 가지 주제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킴 장애는 사실 이제 병의 진행에 따라서는 한 80%까지도 파킨슨 환자분들이 삼킴 장애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건강한 노인분들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많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먹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인데 이 잘 먹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사실 뭐 이제 굉장히 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뭐 가족분들이랑 같이 외식하기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는 약 먹는 것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약을 잘 삼키지 못하는데 파킨슨 환자분들이 약을 굉장히 많이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섭취량이 너무 부족해져서 점점 체중이 빠지고 영양결핍에 빠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이제 이러한 삼킴 장애 때문에 음식물이 적절히 식도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기도로 넘어가게 돼서 폐렴이 오시게 되면 이제 이게 파킨슨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외국에서도 뭐 비슷한 이제 뭐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본인의 얘기를 정리한 것들인데 결국 뭐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씹다가 결국 삼키지 못하고 배탈내야 된다. 뭐 약을 못 삼킨다. 음식을 고를 때 이거는 내가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은 못 먹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불행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뭐 외국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증상은 뭐 구강기, 인두기, 식도기 다양한 증상들이 있지만 뭐 제가 뭐 경험적으로 느끼기에는 대개는 이제 음식물을 입에서 좀 씹어서 넘기는 요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되게 입 삼키기가 힘들다고 해서 외래로 와서 제가 검사를 해보면 되게 그래도 목에서 넘어가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입에서 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식도로 보내지를 못해가지고 입에 계속 물고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이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구강기 증상이 많은 분들께 가장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로 오시게 되면 정말 이제 검진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면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라고 해서 실제로 음식물을 이렇게 드리고 꿀꺽 삼키는 거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파킨슨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비교적 잘 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기도 쪽으로 이 물이 넘어가는 게 관찰이 됩니다. 지금 보면 식도로 이렇게 음식이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보시면은 조금씩 흘러서 기도로 물이 넘어가고 있죠. 환자분은 사실 좀 불편하기는 해도 본인이 뭐 사례가 들리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러셨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기도로 저렇게 물이 넘어가는 게 보여서 환자분께는 맹물을 그냥 삼키는 것은 폐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절을 하고 꾸준한 이 삼킴 재활 치료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환자분이십니다. 삼킴 장애는 크게 3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합니다. 뭐 자세, 운동, 그다음 시기의 조절 이렇게 3가지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자세 조절이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뭐 대개는 사례가 들리는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턱을 목에
바짝 붙이고 삼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 권장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삼킬 때 음식물이 기도로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턱담기 자세를 해서 좀 더 안전하게 기도 보호를 하는 이런 방법. 그리고 이제 좀 그렇게 해도 잘 기도가 보호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검사를 해보고 숨 참고 삼키기라고 해서 이제 삼키기 전에 숨을 멈추고 꿀꺽 한 다음에 숨을 내쉬는 이런 형태의 요령을 가르쳐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도로 좀 음식물이 덜 들어가기 때문이죠. 음식물이 입에서 머무르고 잘 안 넘어가는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식사하기 전에 이 구강 운동을 좀 하는 겁니다. 한 5분, 10분 정도 혀 운동, 목 운동, 소리 내기, 소리 내기, 발성 운동 5분, 10분 정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음식을 드시면은 좀 더 쉽게 드실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나누어 씹고 삼키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적인 운동 반응이 잘 안 나오시기 때문에 이 삼키는 것도 단계별로 좀 나눠서 삼키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청각, 시각, 신호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메트로놈 같은 신호를 이용해서 그냥 삼키려고 스스로 삼키려고 하면 잘 삼켜지지 않는데 삐 소리에 맞춰서 꿀꺽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좀 잘 삼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게 심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소리에 삐 소리에 맞춰서 꿀꺽, 삐 소리에 맞춰서 꿀꺽 이걸 연습을 좀 평소에 한 다음에 식사를 하실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삼킴법은 뭐 아주 단순합니다. 정말 뭐 굳이 5개로 나눌 필요가 뭐 있을까? 입에 음식을 넣고 입술을 꾹 닫는다, 씹는다, 음식을 혀 위에 모은 다음에 혀를 뒤로 당기면서 꿀꺽 삼키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뭐 당연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밥을 먹죠. 문제는 파킨슨병이 진행되신 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이 연속 동작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한 동작씩을 새로 배워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면은 좀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통해서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운동이 이런 구강 운동입니다. 뭐 표정 운동, 혀 운동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건 뭐 저희 재활치료실에 방문을 하면 이런 운동 교육 자료들을 다 드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목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들고 발끝을 보는 이런 운동을 뭐 하루에 몇 분 정도씩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호흡을 하는 운동, 그다음에 성대나 발성 운동들도 필요합니다.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이 파킨슨 환자분들이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랑 병행해서 삼키는 것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내는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만약 음식물이 삼키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좀 더 용이하게 삼키기 위한 방법들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씹고 삼키기 쉽도록 푹 찌거나 삶아서 부드럽게 다지거나 잘게 썰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물이 사례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런 증점제라고 해서 물에 타면 사례가 좀 덜 들리게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충분한 양의 섭취가 힘들면 이런 영양 보충식을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 동안에 파킨슨 환자의 통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환자의 통증은 뭐 85%의 환자가 호소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파킨슨 그 자체에 의한 통증보다는 파킨슨에 동반된 다른 근골격계 문제, 예를 들면 관절의 문제, 디스크의 문제, 아니면 어깨, 오십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언제든 치료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근골격 통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요. 뭐 어깨나 무릎이나 허리, 목 이런 데가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파킨슨병에 동반된 나쁜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을 통한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미 통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일단 가장 흔하게 오시는 분들은 어깨 통증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오십견이라고 하는 어깨 관절의 유착 또 이 호발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깨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어깨 앞쪽을 스트레칭 해주는 운동, 어깨를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 뭐 옆으로 올리는 운동,
그다음에 뒤로 이렇게 수건을 이용해서 끌어올리는 운동, 어깨의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것을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래도 회복이 안 되는 심한 오십견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이제 주사 시술을 통해서 관절을 완화시키는 수압팽창술, 이제 관절에다가 약과 물을 가득 집어넣어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요통 역시 허리가 굽어지면서 많이 호소하는 문제인데요. 그와 동시에 척추 디스크, 하지로 신경 통증까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운동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환자분들이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기능이 나으신 분들은 이렇게 턱을 괴면서 허리를 뒤로 제치실 수 있고요. 더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팔을 지탱하면서 허리를 뒤로 제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주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 있는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매번 엎드려서 하기 번거로우시다면 서서도 이렇게 가볍게 하루에 여러 번씩 해주시면 좀 더 자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추간판의 문제가 이제 허리가 굽어지면서 많이 생기는데, 이제 허리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다가도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허리 디스크입니다. 문제는 이 둘러싸고 있는 막이 이런 찐빵 속에 안고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찐빵의 껍질이 터지면은 안고가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디스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제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신경 주사 치료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은 저희가 최근으로 올수록 척추 디스크에 대한 수술은 권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경 증상이 있더라도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고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 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기에 따른 꾸준한 재활 운동, 그다음에 적합한 보행 및 움직임 방법을 교육받으시고, 삼킴 장애 관리 및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시고 통증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